그걸 보고 송견의 보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그자를 멧돼지 얽듯 얽어버렸다. 그러자 드디어 말탄 도적들은 겁을 먹고 저마다 말머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너무 늦은 퇴각이었다. 그들이 물러나는 길은 밀물처럼 밀려드는 동료들을 짓밟고 달아나는 것뿐이었다. 그때 말을 탄 채 뒤따라오는 도적대를 지휘하던 도적 하나가 쫓겨오는 저희 기마대 앞으로 말을 내다르며 소리쳤다. 도망치지 마라. 우리가 왔다. 광군은 몇 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김에 걸어오는 도적 하나를 창으로 찔러 떨어뜨리며 더 크게 외쳤다. 누구든 물러서는 자는 베겠다. 돌아서서 싸우라. 송견이 고개를 들어 살피니 험상궂은 외눈의 장안이었다. 짐작대로라면 그자가 동목룡이라고 불리는 장동목임에 틀림이 없었다. 검은 준마에 의젓이 앉은 품이 제법 한무리에 우두머리다운 위엄이 있었다. 장동목 개석거라. 너는 오군에 송견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송견은 한 소리 외침과 함께 똑바로 그를 향해 말을 몰아갔다. 장동목도 지지 않았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정말로 겁없는 애송이로구나. 이 동목룡이 어찌 오군의 잔나비 새끼를 알겠느냐? 하는 호통과 함께 긴 창을 내지르며 마주말을 달려나왔다. 그러나 미처 송견에게 다가오기도 전에 한 마궁수 차림의 장수가 대도를 춤추듯 휘두르며 길을 막았다. 이놈,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느냐? 내 놈의 목은 내가 맞겠다. 바로 한당이었다. 천에 하나라도 송견의 실수가 있을까 하여 스스로 싸움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었다. 두 사람의 맞붙는 기세가 얼마나 흉흉한지 잠깐 동안의 싸움터 가운데는 두 사람만을 위한 공터가 생겼다. 장동목은 싸움 솜씨에 있어서도 괴수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송견의 휘하에서는 가장 뛰어난 검수인 한당을 맞아 싸우는데도 조금도 밀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졸개들도 다시 힘을 얻어 골짜기 사이의 좁은 평지에서는 한바탕 혼전이 벌어졌다. 송견은 그런 그들의 기세를 꺾기 위해 한당과 협격할까 생각했으나 마음을 돌려 나머지 기마대를 휩쓸기 시작했다. 다시 송견의 칼이 번득이는 곳에 대여섯 개의 임자일은 목이 우수수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워낙 수가 많은 도적대라 시간이 흐를수록 송견 쪽이 불리해져 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서편 산기슭으로 한때의 군사들이 고함을 치며 쏟아져 내려왔다. 처음 도적들은 자기들 위에서 나는 함성이라 자기 편인 줄 알았으나 그 방향을 보자 이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쪽 사너리는 기수가 감돌고 있어 평소에 지키는 패거리가 없는 곳이었다. 반면 송견군은 그 함성을 듣자 갑자기 힘이 두 배로 불어난 듯 도적 떼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오, 정보와 환계가 때맞추어 와주었구나. 송견도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당 쪽을 바라보았다. 장동목도 그걸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갑자기 한 차례 미친 듯 창을 휘둘러 한당을 물러나게 한 뒤에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며 졸개들에게 외쳤다. 산채로 돌아가자. 북쪽 계곡으로 물러나라. 그리고 말굽의 졸개들이 상하는 것도 아랑곳 없이 급히 북쪽으로 말을 내몰았다. 우두머리가 그 꼴이니 졸개들인들 성할 리 없었다. 일시에 창칼을 내던지고 역시 북쪽 계곡으로 내닫기 시작했다. 한당, 빨리 저 괴수를 쫓으라. 만약 정공과 황공이 앞을 막지 못하면 이 도적들을 뿌리 뽑지 못한다. 송견은 그렇게 외치며 서쪽 능선을 타고 내려온 광군은 마치 송견의 그런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싸움터로 달려오는 대신 먼저 북쪽으로 달려가 좁은 계곡 입구를 틀어막아 버렸다. 앞으로 나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도적들은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직도 자기들이 머릿수로는 훨씬 우세한데도 아무도 그런 걸 기억해내는 자는 없었다. 간혹 지은 죄가 많은 자는 발악적으로 돌아서서 광군에 대항하기도 하고 혹은 칡덩굴에 매달려 가파른 산등성이로 달아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빌 뿐이었다.
그러나 장동목을 비롯한 몇몇 우두머리 급은 달랐다. 항복해보았자 목이 남아날 리 없고 그렇다고 말타고 점포까지 걸친 몸으로 졸개들처럼 칡덩굴에 매달려 가파른 비탈을 기어오를 수도 없는 그들은 한층 흉흉한 기세로 길을 열려들었다. 하지만 길을 막고 있는 광군도 완강했다. 비록 기수를 건너느라 마필은 없었지만 앞선 두 장수가 각기 쇠채찍과 긴 창으로 막으니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장동목과 몇몇 우두머리는 거기서 다시 한 차례 선불맞은 멧돼지처럼 날뛰었으나 결국은 뒤따라온 송견의 협격을 받자 차례로 목없는 시체가 되고 말았다. 황공복 때맞추어 잘 와주셨소. 하마터면 적괴를 놓쳐 뒷날에 우한 거리를 남길 뻔했소. 송견은 적도들의 수급을 거두게 한 후 서쪽 능선을 타고 온 두 장수들 가운데 좀 나이가 젊은 쪽을 향해 그렇게 치하했다. 그의 이름은 황계로, 공복은 그의 자였다. 영능군 천능 사람인데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어렵게 자랐다. 그러나 가난하고 비천한 중에서도 큰 뜻을 품어 범용한 이와는 벗하지 않고 장작을 내다 팔아 살면서도 항상 서책을 가까이 하고 병법을 열심히 익혔다. 나이가 차 군리가 되어 송견이 염독의 승이 되었을 때는 그 역시 염독의 위로 있었다. 그러나 한번 송견을 본 뒤 그의 인품에 반하여 송견이 우위의 승으로 옮아 앉게 되자 그도 태수에게 청을 넣어 함께 따라온 것이었다. 참을성이 많고 생각이 깊은 데다 한자로 쇠채찍을 잘 써 송견도 그를 형제처럼 여기고 일생의 고락을 함께 하기로 한 사이가 되었다. 이번에 송견이 특히 우군에서부터 자신을 따른 용사들을 주어 적의 뒤를 돌게 한 것도 그런 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차가운 기수를 건너고 험한 절벽을 기어올라 도적들이 지키지 않는 서쪽 능선을 타고 내리는 계책을 성공시키는 데는 오군 자제들의 익숙한 물질 외에 그의 참을성과 신중함 또한 꼭 필요한 요건이었던 것이다. 강동의 자제들이 몸을 아끼지 않아 무사히 시각에 맞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강물이 차지 않았소? 도적을 없애 백성을 편안케 하는 일에 어찌 살가죽이 찬물에 잠기는 걸 꺼리겠습니까? 더구나 이 개는 물질이 서툴러 뗏목을 엮고서야 기수를 건넜습니다. 송견의 치하에 어디까지나 겸손한 황계의 답변이었다. 이에 송견은 다시 황계 곁에 긴 창을 짚고 서 있는 다른 장수를 향했다. 공에게 먼 길을 돌게 해놓고 곧 후회했소. 차라리 사람이 많아 도적들에게 들킬 염려가 있더라도 황공과 함께 기수를 건너게 하는 편이 옳았을 것이요. 그래, 도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소?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황공을 반각이나 지책해 한 죄가 있습니다. 만일 장군께서 시간을 벌어주지 않으셨다면 크게 일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의 이름은 정보, 우북평 토온 사람이었다. 역시 일찍 주군에 출사하여 그 무렵은 황계와 마찬가지로 우위의 갑조를 관장하는 현의로 있었다. 송견과는 우위에서 처음 만났지만 그 몇 년 함께 일하는 사이 한당보다 더 충실하게 송견을 따르게 되었는데 인물이 잘생기고 몸가짐이 바를 뿐만 아니라 지략도 있고 무예도 능했다. 특히 한자로 철척사모를 잘 써 황계의 철평과는 좋은 짝을 이루었다. 이번에는 황계와 달리 약간의 장정을 이끌고 험한 산길을 돌아 적의 뒤를 찌른 것이었다. 전공은 너무 겸양이 과하시오. 어쨌든 때맞추어 모진 도적의 뒤를 끊었으니 공의 이름을 황공복과 나란히 군공의 으뜸에 얹어 모자람이 없을 것이요. 저희가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우이승께서 미리 헤아려 주시어서. 정보는 끝내 그렇게 겸양을 보였다. 사실 그의 말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 송견이 힘만 믿고 정면으로 도적들을 쳤다면 적지 않은 희생도 희생이려니와 이처럼 뿌리 뽑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숨어 있다가 치고 형세가 불리하면 산속으로 달아나 버리는 것이 지리의 밝은 도적들이 즐겨 쓰는 계략이었기 때문이었다. 손무자의 피가 그에게도 흐르는 탓인지는 몰라도 송견은 용맹과 무예에 못지않게 병법에도 밝았다.
따라서 먼저 번 관군이 실패한 까닭을 세밀히 살핀 끝에 송견이 정한 계책은 바로 방금 도적들을 뿌리 뽑은 그 계책이었다. 먼저 허술한 군비와 소규모의 병력으로 적을 방심시켜 골짜기 북쪽까지 끌어낸 뒤 역시 적이 방심하여 망보기를 두지 않은 두 갈래 길로 소수의 정병을 투입하여 물러날 길을 막고 앞뒤로 들이쳐 섬멸한다는 게 그 내용이었다. 보통의 형군이라면 어림도 없었지만 허창을 토벌할 때부터 그를 따르는 장정들을 뼈대로 한 정병을 거느린 송견이었기에 가능한 계책이었다. 먼저 날렛말을 보내어 태수에게 첩보를 전하게 한 송견은 사로잡은 도적들과 죽은 도적들의 수급을 수습한 뒤 합의로 개선했다. 은근히 골머리를 앓던 도적대를 한 싸움에 처부수고 괴수의 목까지 바치는 청년 장수에게 태수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놀라움은 천여 명의 관병으로도 오히려 패했던 도적대를 불과 300의 장정으로 깨끗이 뿌리 뽑은 때문이었고, 기쁨은 세금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우환 거리를 없앰과 함께 조정의 문책도 면하게 된 데서 온 것이었다. 태수는 크게 잔치를 열어 송견의 300장졸들을 위하여 적지 않은 비단과 정곡을 상으로 내렸다. 그리고 덧붙여 이르기를 그대 같은 인재를 우리 같은 작은 고을에서 썩게 할 수는 없다. 마땅히 그대의 공을 조정에 알리려니와 위에서 허락이 있으면 그대를 이 합의의 승으로 부르리라. 고했다. 뒷날 송견에게 고향인 오군 못지않게 귀중한 근거가 되는 합의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송견은 받은 비단과 정곡에 손도 대지 않고 그 싸움에서 고생한 부하들에게 고스란히 나누어 준 뒤 다음 날로 임지인 우위로 돌아갔다. 그에게 반한 태수가 며칠 더 쉬어가기를 권해도 현의 공무를 핑계로 급히 돌아간 것이었다. 겸손하고 성실한 군리로서의 몸가짐이기도 했으나 그토록 서둘러 돌아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아들과 함께 자신을 기다리는 슬기롭고 아름다운 아내 때문이었다. 한번 야성에 불이 붙으면 범같은 용맹으로 싸움터를 누비는 장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겨우 23인 신혼과 다름없는 시절의 젊은 남편이기도 한 것이 또한 송견이었다. 송견이 아내 오씨를 만난 것은 19 나던 해였다. 무슨 일인가로 전당에 들렀던 그는 오경이라는 청년을 알게 되었다. 이태 전 그곳에서 꾀와 배짱으로 수적들을 쫓고 빼앗긴 재물을 찾은 일로 널리 이름을 얻은 송견과 친하고자 찾아온 협사로서 송견도 그 인물됨이 그리 천박하지 않음을 알고 허교하게 된 것이었다. 오경은 원래 송견과 마찬가지로 오군 사람이었으나 그 부친대에 전당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아직 어릴 때에 부모가 나란히 세상을 떠나 손이 누이 둘과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누이가 바로 송견의 아내인 오씨였다. 오씨 역시 그때 이미 그 아름다움과 슬기로움으로 이웃에 널리 알려진 교수였는데 어느 날 오경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그녀를 보게 된 송견은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생전 처음 겪는 기묘한 열병에 들떠버린 송견은 그날부터 그 동생인 오경을 통해 한번 만나줄 것을 간청했지만 오씨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여자란 출가하기 전에는 오직 부모님의 말씀에 따를 뿐입니다. 저희 남매가 비록 일찍 부모를 여의었다 하나 저희에게는 부모 못지않게 돌봐주는 숙부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분이라도 만나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우를 통한 오씨의 대답이었다. 이에 송견은 할 수 없이 부친을 졸라 그들 남매를 돌봐주는 오항이라는 이에게 정식으로 혼담을 넣어보았다. 송견의 부친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놀랐지만 알아보니 며느리로 삼아 해될 것 없는 규수였으므로 마침내 청혼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반응은 냉담했다. 그자의 이름은 나도 익히 들었다. 하지만 온당한 이름이 못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혼자서 도적대 사이로 뛰어든 걸 용기로 보지만 나는 오히려 그걸 달리 부르고 싶다. 만약 도적대가 어리석지 않아 일제히 칼을 빼들고 대항했으면 어찌 됐겠느냐?
변변찮은 그 이름은 물론 목숨조차 보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시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받은 귀한 몸을 가벼이 위태로움 속에 내던지니 이는 가벼움이라 불러 마땅하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가 도적대를 속인 것을 지혜로 보나 지혜와 속임은 전혀 다르다. 속임은 요행을 바라 행하는 거짓이요. 지혜는 어떤 경우에도 어그러지는 법이 없는 일의 바른 꾸밈이다. 그는 요행과 거짓으로 도적대를 물리쳤을 뿐 도적들이 대항해도 이길 수 있도록 이를 꾸몄던 것은 아니다. 간사한 꾀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더욱 이 혼인을 허락할 수 없는 것은 그가 그 요행과 거짓으로 뜻한 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더욱 자주 그 요행과 거짓에 의지할 것이니 그런 자에게 어떻게 내 누이를 맡기겠느냐? 오항이 오경을 통해 밝힌 거절의 이유는 그러했다. 한편으로 지나치게 고루한 유자의 관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치에 닿는 말이기도 했다. 그 말에 크게 노한 송견은 그 자리에서 장검을 뽑아들고 맹세했다. 내 반드시 이 칼로 그 늙은이의 목을 베어 오늘의 이 부끄러움과 한을 씻으리라. 한번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송견이고 보면 반드시 헛맹세로 돌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거기다가 속으로 은근히 송견을 매부로 삼고 싶던 오경은 곧바로 그 일을 숙부와 누이에게 전했다. 그러자 오씨는 조용히 숙부를 찾아가 말했다. 저를 손씨가에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냐? 어찌하여 이 못난 진려 때문에 화를 취하십니까?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늘의 뜻인 듯 하오니 그만 허락하십시오. 까짓 어린 것이 홧김에 하는 말을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 그 일 때문이라면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소녀에게도 눈과 귀는 있습니다. 숙부님의 염려하심 마땅하나 또한 세상은 헛된 이름을 전하는 법도 없습니다. 소녀는 그 이름에 한 몸을 맡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동안 생각에 잠기던 오항은 마침내 진려의 원하는 바를 허락했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막지는 않겠다. 그러나 살아가는 도중에 어떤 불행을 당하더라도 이 아제비를 원망하지는 마라. 실로 어렵게 이루어진 혼인이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금슬은 한층 좋았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거칠고 격한 송견에게 슬기롭고 부드러운 오씨는 하늘이 정한 배필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송견의 번득이는 제주와 오씨의 꼼꼼한 살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그 둘의 결합에서 손책, 송건 같은 연걸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었다. 우위로 돌아와 군을 파한 송견은 따로이 소를 잡고 술을 빚어 작은 잔치를 벌였다. 이번 싸움에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위해 싸운 신복들을 위로하는 사사로운 잔치였다. 그 자리에는 오군부터 그를 따라온 100여 명의 장사들, 한당, 황계, 정보 외에 처남 오경과 또 한 사람의 장수 조무가 불리었다. 조무는 역시 허창의 난을 진압할 때부터 송견을 따른 장수로 한벌 쌍도를 잘 쓰는 사람이었다. 송견이 뽑아가버린 나머지 군사로 송견의 처남 오경과 함께 우위를 지키느라 싸움에는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걱정 없이 우위를 비울 수 있었던 점에서는 그들 또한 공이 없지 않았다. 잔치를 벌인 날 송견은 하루 종일 사졸들과 함께 어울려 아래 위 없이 즐기고 놀았다. 허창을 토벌할 때도 송견이 적은 군사로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혈육 같은 정으로 아래 위가 합심하여 싸운 덕택이었다. 그러다가 송견을 중심으로 한당, 조무, 황계, 정보, 오경 6사람만이 오붓한 술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제법 밤이 이슥할 무렵이었다. 싸움에 이기신 것을 경하드립니다. 듣기에 매부께서 직접적에 괴수를 베셨다고요? 오경이 한 장 가득 술을 따라 바치면서 그렇게 치하했다. 싸움이랄 것도 없었네. 거기다가 정공과 황공복이 이미 도간으로 몰아둔 쥐를 내가 잡은 셈이 되니 무어 그리 대단할 게 있겠나? 이미 거나한 손견이 흥겨운 얼굴로 그렇게 겸양했다. 거기다가 머지않아 합의승으로 가게 되신다고요? 조무가 곁에서 거들었다.
그러나 그 말에 흥겹던 송견의 얼굴이 일시에 흐려졌다. 대답 없이 다시 큰 잔을 손수 채워 벌컥벌컥 들이켰다. 조무가 근심스레 물었다. 주공께서는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위의 승으로 썩기 아까우니 합의의 승으로 부름하고. 그럼 이 송견이 겨우 합의의 승으로나 맞다는 말이냐? 정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유서가 깊은 궁국, 물산이 풍부하고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서주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장군이 만족할 만큼 큰 물은 아니라 해도 이 궁벽한 우위와는 될 바가 아닙니다. 정보가 송견의 말에 조심스레 대꾸했다. 그러나 송견은 술 탓인지 한 번 토한 불만을 거두어드리려 하지 않았다. 그래, 어떤 자는 백만전으로 태수도 사고 어떤 자는 내 시놈의 아제비라고 상을 넘보기도 하는데 이 송견은 어찌하여 스스로 천자를 칭한 요적을 목빼고도 작은 고을의 승이란 말이오? 도적의 소열을 불사르고도 올려 세운다는 게 겨우 합의의 승이란 말이오? 겨우 쌀 600석으로 무능하고 썩은 태수에 뒤치닥거리나 하며 지내란 말이오? 그러자 한당과 조무도 주인을 따라 분개했다. 벌써 5해 송견을 따라 목숨을 바쳐 싸웠건만 겨우 마공순이 유연히 하는 낮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신들을 새삼 돌아보게 된 탓이었다. 그렇습니다. 한실은 이미 틀렸습니다. 차라리 골 깊은 곳에 산채나 열고 의정 노릇이나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둘 다 이미 마신 술이 있는 터라 거리낌 없이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비교적 글줄이나 하는 황계가 그런 그들을 위로했다. 옛적에 회음후 한씨는 항우를 파할 대제를 지녔으면서도 때를 만나지 못하니 겨우 연호라는 하찮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하마터면 대수롭지 않은 죄에 연루되어 우리 고조께서 그를 알아보시기도 전에 이름 없는 귀신이 될 뻔하였소. 두 분의 처지는 내 모르는 바 아니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자중하시오. 정보도 황계의 말을 거들었다. 비록 두 분께서는 지금 하찮은 현리에 머물러 있으되 그래도 훌륭한 주공을 두시지 않았소?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 오늘을 돌이켜 웃으실 날이 있을 것이오. 그러나 한당과 조무는 거칠게 반문했다. 지금 주공께서도 저리 울적해 계시는데 그때가 언제 온단 말이오? 조정은 갈수록 썩어가고 도적은 사방에서 벌떼처럼 이는데 언제 밝은 세상이 와 우리도 그 끝을 볼 수 있단 말이오? 그때였다. 문득 송견이 어두운 낯을 펴며 입을 열었다. 내가 공연히 가볍게 입을 열어 그대들의 심사만 어둡게 한 것 같소. 잠시의 어려움을 참지 못해 못난 꼴을 보였으니 실로 부끄럽소. 과연 주공이라 불릴 만한 자기 감정의 절제였다. 조금 전에 앞뒤 없는 울분은 어느새 사라지고 태상 같은 침착과 자신이 깃든 목소리였다. 잠시 동안의 어려움이라니? 그렇다면 멀지 않아 그때가 오리라는 뜻입니까? 오경이 매형의 그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로운 눈길로 물었다. 그러네. 조금 전 의공은 조정이 썼고 도적이 사방에서 이는 것을. 아직 때가 먼 것으로 말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네. 용이 하늘로 오르려면 큰 비와 미친 바람이 일고 영웅이 몸을 일으키려면 천하의 어지러움이 필요한 것일세. 내 보기에 이제 한해 천하는 오래지 못할 것 같네. 비록 진승, 오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금 천하의 어지러움은 이세 천하의 진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건 없네. 그러나 진은 시황제 13년 통치의 폭정과 수탈 뿐이었지만 한은 400년의 문물과 은희가 있습니다. 진에 비할 바 못됩니다. 그래도 영웅이 몸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어지러움일세. 만일 한에 희망이 있으면 한을 도와 도적을 무찌르고 도적이 강해 한이 먼저 쓰러지면 주인 없는 천하를 다투어 보는 것일세. 밀라는 일고 도적 때는 날이 갈수록 우리가 기다리는 때는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네. 그 대담한 말에 나머지 사람들은 잠시 섬뜩하여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송견은 이미 내친김이어서인지 한층 서슴없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거기다가 더욱 때를 앞당겨주는 명분의 혼란일세. 세상이 평온할 때는 지킬 대의는 언제나 외길일세.
그러나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대의도 따라서 어지러워지네. 지금도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할 도적들은 오히려 의를 내걸고 당당해야 할 관리들은 거꾸로 도둑으로 몰리고 있네. 이렇게 나가다 보면 백성들은 점점 어느 쪽에 옳은 명분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힘이 곧 의가 되는 시대가 오고 말 것이네. 바로 영웅들이 묶여있던 명분의 사슬에서 풀려나 저마다 새로운 명분으로 몸을 일으킬 수 있는 시대 말일세. 그리고 갑자기 엄숙해진 좌중을 둘러보더니 잔마다 손수 가득 술을 따른 후 자기 잔을 높이 들며 소리쳤다. 자, 이제 그런 뜻에서 함께 잔을 비웁시다. 내 지금껏 드러내놓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대들의 뜻도 나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요. 나는 항상 나에게로 향하는 그대들의 믿음과 기대를 그렇게 해석해왔소. 지금이라도 나와 뜻이 다른 분은 잔을 놓고 이 자리를 떠나시오. 나는 이미 그대들을 믿었으니 설령 그가 이 방을 나가는 길로 관가에 달려가 이 손 아무개의 두 마음을 고변해도 원망하지 않겠소. 그 같은 말이 너무 갑작스러운 탓에 잠시 놀랐던 사람들도 손견이 그 말과 함께 훌쩍 자기 잔을 비우자 작은 망설임도 없이 입을 모아 말했다. 못난 저희들이나마 이미 장군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정했습니다. 믿어주시는 것만도 황공한 터에 감히 딴 마음이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주종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던 황계와 정보까지도 드디어 그걸 제 입으로 말한 것이었다. 그때껏 한 사사로운 정분과 의리의 모임이었던 손견 일파가 비로소 반드시 한해 전통적 권위에만 의지하지 않는 군벌로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하지만 불길한 앞날이 어떤 예감으로 닿아온 것일까? 한동안 흥겹게 술을 마시던 손견이 문득 사람을 보내 이제 겨우 2살인 아들 책을 불러오게 했다. 오씨 부인이 달을 품는 꿈을 꾸고 나왔다는 첫 아들로 남달리 숙성해. 벌써 걸음을 걷고 몇 마디 말도 웅얼거릴 줄 알았다. 손견이 그 아들을 들어 여러 세게 보이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나 앞길이 반드시 순탄하지는 못할 것이오.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아이를 부탁하오. 이제 겨우 23인 청년 장수의 말로는 너무도 뜻밖이었다. 주공, 이 흥겨운 자리에서 그 무슨 말씀입니까? 조무가 참지 못해 그렇게 물었으나 황계가 나서서 자칫 어두워질 뻔한 자리를 수습했다. 만일을 위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은 항상 없는 것보다 낫소. 주공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 작은 주인이나 배웁시다. 그리고 먼저 엎드려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리석은 황계, 작은 주인을 뵙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수들도 분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린 손책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